근데 저는 제가 요즘 지난 10년 사이에 특히 만나서 상담을 해본 우울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자야 하는 분들 중에 70%는 결국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려고 하다 지친 분들이에요. 열심히 하면 우리가 아는 지금까지 삶의 방식이 이런 겁니다. 실력이 늘죠. 그러니까 애들 공부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성취감을 경험해. 잘 됐다. 50점 하다가 70점 되면 너무 좋잖아요. 성취감을 경험하고 안정과 성공이 옵니다. 그럼 인정받아요. 그럼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히 열심히 하면 그걸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는 것만큼. 근데 지금 젊은 분들, 내지는 지금 한참 열심히 해야 되는 분들은 티가 안 나요. 내가 90점이 된 다음부터 1점, 2점 올리기 참 어렵죠. 우리 그런 좀 많잖아요. 토익도 그렇고 토플도 그렇고 어느 정도 된 다음부터는 1점 올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40점짜리, 50점짜리 나라 같았어요. 근데 그 70점, 80점까지는 금방 갔습니다. 근데 90점이 된 이후부터는 해도 속도가 안 나요. 티도 안 나요. 근데 조금만 잘못하면 뒤로 밀릴 것 같아요. 무서워요. 왜냐면 남들 다 열심히 하거든. 그러니까 보통과 평균 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저랑 만났던 상담하는 친구들 중에 전 청소년들하고 대학생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 요맘때쯤. 선생님, 전 태풍이 제일 부러워요. 왜 그랬을까요? 태풍이 부러울 때도 있긴 있었죠. 예. 고칠 것이 없으니까 가고 싶은 대로 밀고 가버리니까. 저는 처음에는 태풍 오면 학교 안 가서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얘 의외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태풍은 진로가 결정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길이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갈 길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는 너무 부러운 거야. 얘는 모의고사 한번 보고 뭐 성적 한번 나올 때 선생님 불려가고 3,000개의 전형이 있으면서 무슨 대학 무슨 과를 가야 될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뭔가 불안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진로가 좀 결정됐으면 좋겠어. 이런 안정성이 없어요 우리 사회가. 근데 그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몇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게 돼요. 몸에 그냥 심리적인 게 아니라 생리적인 변화들이 옵니다. 첫 번째 조바심.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를 나태하다고 생각해요. 조바심이 나요. 두 번째로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즉 열심히 살면 앞을 보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좀 멀리 봐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지 라는 게 안 보여요. 우리 등산할 때 지쳐서 등산하면 앞사람 빨간색 옷 입었어. 이거 기억 안 납니다. 그럴 때 있으시죠? 그러니까 좀 산도 좀 보다가 좀 편하게 김밥도 좀 먹고 가자 이러면 좋은데 막 회사 등반대야 열심히 가다 보면 앞사람 등이 뭐모 브랜드의 빨간색 옷이었어.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시야가 협소해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조바심이 나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만 하나도 만족스럽지가 않고 그냥 지치기만 하는데 지치면 나 기분 좋다 하면서 기분 좋게 지쳐야 되는데 자면서도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난 이거 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착한 사람들이 더 그래요. 근데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요? 확 가서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책임감 같이 나 혼자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혼자 뿡 하고 도망가고 싶어요. 우리 비행기에서 탁 눌러가지고 비상탈출 해가지고 팍 나가고 이 비행기 난 책임지고 싶지 않아. 용하세요. 예. 타고 날아가고 싶어. 1년만 혼자 해외여행 갔다 오고 싶어. 다 잊어버리고 지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하루도 몇 번씩 생기게 됩니다. 자, 보시면 원래 스트레스는 좀 받아주는 게 좋아요. 시험 전날 우리 좀 긴장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스트레스 좀 받으면은요 수행 능력이 올라갑니다. 원래는. 근데 문제는 계속 올라가 주면 좋은데 얘가 그게 안 돼. 거꾸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쭉 야금야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쪽으로 쭉 오다 보면 기본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행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서버렸어요. 시야가 좁아졌어요. 집중이 안 돼요.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져요. 저한테 그런 수험생들이 옵니다. 전 그런 수험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토요일 오전에 쉬어. 자. 너 좋아하는 영화도 보러 가. 선생님 미쳤어요 그래요. 너무 안타깝죠. 저는 거꾸로 이 메커니즘을 아니까 너 여기서 일로 와야 돼. 일로 와야지 일로 올라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밤에 와서 잠이 안 오는 것도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심장은 곤두서 있는 상태 밤 10시까지 일하다가 집에 왔어요. 여전히 뭔가 해야 돼. 조바심은 있어. 그러니까 자서 누워서 12시부터 딱 자려고 누웠고 6시에 자명정 맞춰놨습니다. 그럼 제일 크게 들리는 게 뭐죠 그때? 시계 소리. 아 맞아 시계 소리. 째깍 째깍 째깍. 무섭기도 하고 내가 6시에 못 일어날까 봐. 그럼 뭐 하죠 우리? 양 100마리. 저는 불면증 환자한테 양 100마리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더 집중이지. 예. 이런 사람들이 강박적이고 완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74, 75, 76, 78, 79 하다 헷갈리는 거야. 그럼 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나중에 안 잊어버리려고 표시까지 해요. 예. 그러면 어느새 6시가 돼 있죠. 새하얗게 하루를 새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불면증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낮에는 커피 입으로 살아요. 세칭 우리 벤티라는 거 있죠, 큰 거. 그걸 한 3개 먹어요. 그다음 저녁이 되면 잠이 안 올까 무서워서 맥주를 마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수면제를 달라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럼 카페인을 이만큼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잠이 안 오지. 근데 이 시간도 자기 일을 해야 돼. 집중을 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좀 문제가 있는 사람, 나태한 사람.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친 면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다 뚝 부러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 만화 혹시 연세 있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 김한석 씨. 저는 위인전을 읽어가지고요. 아 예. 만화를 안 보셨. 혹시 안주환 씨 아세요? 뭐죠? 지옥의 링은 아닌 것 같고. 혹시 기억? 도전자 하리케인. 야 도전자 허리케인 맞습니다. 역시 김상주 씨는 아니 뭐 만화 맞췄다고 박수. 제가 연세가 좀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본 만화입니다. 근데 이제 헝그리 복서예요. 이제 세계 챔피언이랑 15회까지 끝까지 갔습니다. 가서 15회 끝난 다음에 머리가 허옇게 새버리면서 이 자리에 죽어요. 비극적으로 끝나는 결말인데 이때 대사가 하얗게 불태워, 새하얗게 태워버렸어 나를. 그 단어 그건 들어보셨죠? 그 말은 나를 다 태워버렸다.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타버렸어. 자, 이 옆에 있는 이 사진은 모닥불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쯤일 것 같으세요? 모닥불 우리 MT 같다고 치면 새벽녘 그렇죠. 처음에는 나무를 산같이 쌓아놓으면 석유 확 붙잖아요 우리가. 그게 우리 아마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불이 더 나잖아요. 근데 우리 새벽쯤에 다 자러 갔고 내가 꼬시고 싶은 아가씨가 있어가지고 나가서 맥주 한잔 하자. 그래서 딱 해서 오빠 추워요 그러면 여기 불이 오빠 불 좀 키울게 하면 석유를 확 부어. 그럼 어떻게 되죠? 확 올라와요. 올라오지 않고 태울 게 없으니까 꺼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뭐 태울 게 있으면은 안 해봐서. 그쵸? 안 해보셔가지고 딱 다 같이 즐겁게 놀고 다 주무셨구나 다. 전 자돈 쪽이라. 예, 그전 이미 취하셔가지고 다 주무셨나 봐요. 자, 이런 식으로 더 태울 게 없는 거예요. 태울 게 없는 상태가 될 땐 스트레스를 받는, 즉 석유를 뿌려도 효과가 없어. 그 이전 단계에 막 조바심을 내고요. 막 안절부절 못할 땐 괜찮아요. 그럼 그때 돌아오면 돼요. 그때까지는 그냥 상황적인 면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가 올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근처에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하게 되냐?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나 하나 혼자 살기도 너무 힘드니까 에너지 기빨리는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혼밥. 친구랑 밥 먹는 것도 싫어. 맞아. 일하시면서 너무 지친 날은 예. 뭐 이렇게 친구가 전화해서 예. 밥 같이 먹자 해도 싫으시죠? 만사 귀찮지. 만사 귀찮아. 그냥 집에 와서 빨리 밥 먹고 아니면 혼자 들어가는 게 먹고 밥 먹고서 딱 자버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술도 어울려서 노는 것보다는 그냥 딱 한 잔. 예. 기분 좋게 어디 뭐 맞아. 바 이런 데나 맞아. 혼자서 그냥 집에서 편의점에서 하다못해 사가지고 맞아. 들어가는 게. 영화도 이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재밌나 눈치 보는 것도 싫어. 그냥 좋아하는 영화 있으면 혼자 쓱 가서 싹 보고 나오겠어.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덜 써. 혼밥, 혼술, 혼영화 같이 내 에너지를 보존하는 게 1차가 돼요. 그러니까 조바심과 열심히의 세계 다음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좀 이렇게 어울리는 게 중요한 나라에서 어울림이 사치스러워진다고 느끼게 되면서 굉장히 나를 반경을 좁히는 상황이 되는 게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아침에 충전을 충분히 하고 나온 핸드폰이 내가 한 오후 3시만 돼도 30%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근처 어디 충전할 데도 없어. 보조 배터리도 안 들고 나왔어.
우리가 요즘 그런 마음이에요. 아슬아슬한 느낌. 그런 부분들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Do your best, do my best. 저는 저 레지던트 할 때요. 교수님이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가면 학술 발표에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나?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최선입니다 했는데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있던데 틀렸으면 완전 망신이고 최선 아닌 것 같으면 다 더 해보겠습니다 하면 더는 없는 걸 내가 알아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냐고 묻는 말에는 선뜻 네, 최선입니다 라는 그 오만함 같이 느껴지는 거 있죠.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상이 우리의 인사말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김상훈 씨 주로 어떤 말 많이 쓰죠? 뭐 밥 먹었냐? 밥은 먹었네. 네. 저기 김한석 씨,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잤어? 잘 잤어. 예. 화이팅. 화이팅. 예, 좋습니다. 우리 앞에 분 혹시 잘 지냈냐? 좀 기본적인 말 보면 첫 번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물어보죠.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밥은 먹었어? 식사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인사말은 바쁘시죠예요. 맞아. 아마 제일 많이 들으시죠. 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어떻게 자리를 내주셔서 고맙네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저 바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재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뭐 그냥 감사합니다. 시간 내야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바쁨을 통해서 내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내고 있는 나는 바빠야 돼요. 바쁘면 난 사회에서 영양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번 딕셔너리라는 게 있는데 그 영어에서 일종의 문화적으로 이렇게 써요라고 하는 사전입니다. 도시 사전 같은. 이 바쁘다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해 보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즉 비지, 바쁜 사람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쁜 거야 이게. 나는 이 사회에서 1인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빠야 돼. 바쁜 사람과 어느 순간부터 바쁜 소수와 안 바쁜, 바쁘고 싶지만 못 바쁜 다수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나도 일하고 싶어요. 나도 세상에서 1인분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바쁘기 시작한 사람은 한없이 바빠요. 회사에서도 이럽니다. 고가 A를 받은 사람한테는 20% 더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더 바빠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안 되면 바로 바뀌어버리니까 나도 알아. 리플레이스 되는 거를. 그런 방향들 때문에 우리는 뭔가 더 바빠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난 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없이 충동구매한 사람하고 오랜 시간 고민을 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만족도가 높을까요?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충동구매, 아무 생각 없이 샀다. 더 만족도 높을 거다. 자, 그럼 하루 종일 심사숙고 끝에 산 사람이 훨씬 만족도가 높을 거다. 아이모라는 가구 회사 있죠. 예. 그 적당한 가격에 스칸디나비아의 북유럽식 디자인을 만든 그 거기에 아침 9시 문 딱 열 때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1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가서 그냥 내가 의자 뭐 필요한 거니까 1시간 만에 사고 나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 그룹은 하루 종일 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층 심사숙고형. 3주 정도 후에 전화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심사숙고한 사람이 짱이야 이런 거였는데 해보니까 어땠을까요? 충동구매. 그렇죠. 그러니까 충동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거였습니다. 그 1시간 만에 가서 특가 이거 괜찮아? 의자도 쓸만해? 사고 나온 사람은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거기서 있다가 온 사람은 머릿속에 삼삼해. 맞아. 더 팔걸이 있는 거 살 걸, 좀 더 비싼 거 살 걸, 좀 더 싼 거 살 걸. 게다가 내가 하루 종일 있다 왔는데 보풀하기가 이렇어 이게. 삐걱거려. 그럼 열받아. 맞아. 무엇보다도 내가 여기 하루를 보냈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즉 최선의 선택을 우린 원합니다. 선택을 할 때. 하지만 만족도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민도 비용이기 때문에. 최선, 차선, 차악, 최악입니다. 어차피 인간의 선택은 4가지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보면. 당연히 최선 선택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출발점에서 합니다.
10가지 생각을 하고 가는데 그때는 선택이 최선이가 몰라. 근데 가다 보면 10개 중에 1개라도 틀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만족도가 확 떨어져요. 왜냐면 그때 이 비용이 들었으니까 이건. 그리고 가면 갈수록 가는 과정에도 더 나은 게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그걸 담고 살게 돼요. 이게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린 최선을 다해야 된다에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의 문제점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머릿속은 항상 최선에 대한 고민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 고민 많은 분들 보면 저기 트렁크에 쌀가마니에 3개 싣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밟아도 안 나가는 거야, 차가. 머릿속 고민이 가득하니까. 근데 고민이 뭐냐? 뭐가 더 최선일까? 더 잘해보고 싶은 거야, 이게. 더 뭐지? 이 고민하느라고 효율성도 없고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게 이게 뭐가 최선일까를 찾는 거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자, 완벽한 결과. 가능한 완벽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저도 오늘 완벽한 한치의 틈도 없는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1g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날 때쯤 아시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제가 알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적당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컬하죠? 자, 완벽한 결과를 얻고 싶다. 자, 김한석 씨, 저 차 샀는데 뽑은 다음 날 네. CCTV도 없는 죽어버리고 싶게 막 미치죠 막. 여도 아니고 죽어. 내가 예, 지금 예, 예. 싫죠. 그리고 아무리 흠집 없이 바꿔준다고 고친다고 해도 이 잔상이 남았습니다. 내 눈엔 보여요. 남들은 맞아요. 남들 내 눈에 눈엔 안 보이는데 내 눈엔 보여 이게. 그리고 또 한 2년, 3년 타다 보면 문콕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 생기죠. 예. 근데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흠집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완벽을 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 그냥 씌워놓고 안 타야 돼요. 그러네요. 그럼 혼자서 딱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게 내 차야 이래야 돼요. 그 기타노 다케시라는 일본의 코미디언이자 유명한 감독이 포르쉐를 처음 샀을 때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포르쉐를 탔는데 자기가 포르쉐를 타고 가면 남들이 보는 걸 자기가 못 본대. 자기 친구 보고 포르쉐를 타고 가락으로 자기 뒤에 타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기사 이게 내 차요 그랬대요. 그만큼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내가 완벽하고 대단한 걸 갖고 있다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다고 차가 갑자기 아주 좋은 정말 포르쉐 같은 차, 내지는 벤츠 같은 아주 고급 차가 갑자기 굉장히 작은 차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리고 엔진이 쓴 게 아니죠. 근데 우리 마음엔 이런 작은 흠집이 이 차의 필요성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경력, 내가 일해온 쭉 일종의 커리어라고 얘기하는 경력에 하나하나 오점이 생겼습니다. 학생 중에 저는 올 A뿔 받아야 되는데 이거 B 나오면 안 돼요. 선생님 꼭 A 받아야 돼. 재수강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즉 실패를 견디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고요. 가끔 저기 그런 거 보시죠. 여성지 이렇게 보면 인터뷰 기사 보면 대단한 분들 나오시죠. 그 인테리어도 되게 잘해놓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CEO도 하시고 애기도 다 애들 너무 잘 커가지고 대학도 너무 막 학교 너무 잘 다니고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신경질 나요. 많은 여성들이 특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슈퍼우먼 컴플렉스라고. 일도 잘해, 애도 잘 키워, 집안 관리도 잘, 요리도 잘해, 인테리어도 패션 감각도 있어. 그래, 전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거라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흔치 않은 일이라서 뉴스에 나오는 거에 우리 그냥 신경 끄고 살자고 하는데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그런 하나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고 느낄, 즉 자기에 대한 손상이라는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